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며칠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요? 급기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대표팀 일정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창업가인 일론 머스크도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며칠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긴급 진단합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방역 비상 49만 명 살얼음 수능도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비상입니다. 수능 17일 남기고 코로나 재확산 신규 확진 이틀 연속 200명 넘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오늘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을지 걱정이 된 상황. 응시자 시험장 감염 예방책 비상 19일부터 학원 등 특별 방역 실시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두 개 합쳐서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독과점, 해결이 난제다. 공정위의 결합 승인 받으려면 아시아나 회생 불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한진그룹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독점 가능성 있는 노선은 재편해야 된다고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세계 최대 FTA, 소위 RCEP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개방하는 걸 피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GDP 30%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국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이번 주말에 이것까지 겹쳤습니다. 미세먼지. 조선일보는 이 미세먼지 중국에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됐다. 그 근거는 바로 이 지도에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 중심부에서 빨갛게 인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한반도의 서쪽을 강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일본까지는 가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랗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벌써 나흘째 미세먼지 나쁜 상황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또 코로나 전문가이자 고려대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기 재갈 공명 윤 선생, 윤태호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휴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1.5. 결국 정부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할까요? 잠시 후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동지. 추 장관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에게 동지라고 말하며 이른바 훈계를 해서 논란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적당히 좀 하라 라고 앞서 추 장관에게 제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혜민 스님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건물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민 스님 건물주, 평소 거리 멈춤, 그다음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혜민 스님 건물주 어울리지 않는데 어떤 논란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 이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안 되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촘촘하게 격상해야겠다라는 검토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겨울 대유행 조짐, 살얼음 수능까지,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무더기 확진까지 걱정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부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생활 방역의 실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이틀 연속 200명대에 이르면서 결국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요. 김정희 교수님, 아마도 오늘 무언가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 이전에 여쭙습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합니까? 격상이? 일단 지금 상태로는 이제 며칠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판단하기에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추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3차 대규모 확산의 어떤 전조 증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 이틀 동안 2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역사회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전주 대비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160명 정도 되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5단계 격상의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비 경보가 발동이 됐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의 사례들은 주로 어떤 대표적인 집단 감염, 대규모 집단 감염 위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감염되고 있는 거다. 네. 그 와중에 또 더군다나 학교 내 감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지금 일부 그 학교 내 감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현재 학기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물리게 되면서 아마 향후에 조금 더 발생의 빈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숫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한 2주 남짓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물론 뭐 어떤 1.5단계에 준하는 수치까지는 안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한 2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1.5단계의 격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 이틀 20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명을 넘어서는 안 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표 선수들이 7명이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일정, 경기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 지난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골키퍼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대표팀 권창훈 선수, 이동주, 황인범. 야, 지금 김문학, 나상호, 또 스태프 1명까지 한국 국가대표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명이 현재로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조현우 선수를 포함해서 조현우, 권창훈 지금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 중인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카타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전 선수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특히나 조현우, 권창훈, 수비의 황인범 등등 선수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확진 소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조현우의 황인범 이거 어떻게 권창훈 걸린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감염이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이제 원정에 보내기 전에 72시간 전, 그러니까 사흘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팀을 꾸려서 오스트리아 간 겁니다. 사흘 전에는 음성이었다. 그렇죠. 근데 오스트리아 가서 다시 이제 현지 규정에 따라 다시 조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처음에 5명, 지금 2명이 또 추가로 해서 7명의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7명의 6명의 선수와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물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호텔 한 층을 다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돼 있고 조리장도 따로 데려가서 식사도 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감염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의혹이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매치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벌어진 거죠. 1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하다가 1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멕시코 경기를 했지만 또 내일 카타르 경기가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 경기는 경기지만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미 지금 확진된 7명 같은 경우는 열흘간 현지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선수들도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하더라도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다 격리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과연 앞으로 정상적인 당분간 과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손흥민 선수도 내일 카타르전 원래 뛰기로 돼 있습니까? 되어 있죠. 다 지금 뭐 해외 원정 선수들이 다 예. 전부 다 수집돼서 거의 1년 만에 지금 A 매치를 제대로 한번 경기 실력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 선수들을 소집한 거기 때문에 다 내일 이제 출전하게 할 텐데. 손흥민 선수 코로나19 검사 받는 모습인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예. 손흥민은 일단 양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 판정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먼저 확진된 다음에 2명이 또 추가 확진됐기 때문에 또 계속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현재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걱정인데 김정기 교수님 보세요. 나흘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리아로 보낼 때는 다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가서 측정을 했는데 나흘 며칠 만에 지금 7명이나 무더기 확진이 나왔다. 호텔도 한 층을 통째로 빌렸다. 이게 미스테리인데 뭐 비행기도 우리나라 선수들만 타고 갔을 테니까 그렇다면 뭐 공항에서 어디서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가능성은 잠복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걸렸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잠복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향후에 바이러스 증식이 체내에서 급격히 일어나면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전파를 시킨 걸로 보고요. 일단 잠복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라고 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 미스테리는 잠복기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현우 선수 등등 이 선수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도 충분히 뭐 치료 가능하겠죠, 김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따라갔고요. 그래서 일단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도 이 코로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이 우리랑 단위가 달라요. 18만 7,899명. 역대 최대치. 지금 대한민국도 200명 넘어섰다고 비상인데 미국은 뭐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18만 7,899명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누적 확진자가 1,10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약 2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요. 코로나19 경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일반 감기와 비슷하면서도 몸이 더 아프고 머리가 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태호 실장님. 네. 현재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었고 그 앞에 그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도 걸렸었고 대통령 캠프에도 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 비밀 경호 요원들도 뭐 수십 명이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구나랑 뭐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초기 감기랑 비슷하다. 뭐 이것도 이제 감기의 일종인데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구나랑 뭐 별거 아니구나랑.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그런 이제 심리는 더 강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오스트리아 A 매치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 게 있는 게 예. 지금 유럽에서 각국 그 축구 리그들이 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자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A매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저희 오스트리아에서 하긴 하지만은 주관 국가는 또 멕시코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 중간에 책임이 떠 있는 느낌이 있는 거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필수 불가결한 행사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국제 행사 같은 거는 정말 또 한참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명이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이 신규로 발생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대한민국에서 200명이 넘는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3일 연속으로 200명이 넘게 된 현황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일 연속 200명대 확진, 국내 신규 확진자 지난 주말 이틀 연속 200명대 기록했고 오늘도 223명, 어제 208명, 그제 205명. 자 보세요. 205, 208, 223. 걱정스러운 수치. 수도권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9.9명. 수도권 강원에 예비 경고 내려진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 얘기했듯이 1.5단계 격상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가족, 지인을 통한 조용한 전파, 이게 무섭습니다. 청장년층 감염자가 한 달 전보다 10% 증가, 사우나에서도 학교에서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정인 교수님,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223, 205, 208, 223, 3일 연속 미묘하게. 그런데 주말에는 이 검사 숫자 자체가 이 평일보다는 더 적다면서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덜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런 팩트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진단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에는 수능도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더군다나 지금 온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여름철에는 물론 활성이 낮아지지만 덜 받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더라도 덜 받는데 반대로 겨울철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한 환경이 되면 더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상승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염이 좀 더 빨라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1.5단계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23명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이제 정말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17일 앞두고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강사, 직원, 교육부에 매일 건강 상태 보고, 확진자 발생 시 학원 정보 공개, 확진 격리자 교육청 신고해야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 수험생 수능 치를 병원 센터 전국 29개소 마련했고요. 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당일에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 격리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박정아 대변인,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수능 시험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또 대학과 미래를 결정한.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능 당일에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겠어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상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고 이번 수능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40만 명 가까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한 학교에 모여갖고 시험을 보다 보면 이미 감염돼서 잠복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각자 철저히 좀 대응을 해야겠고요. 가장 아쉬운 건 사실은 질병당국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냉정하고 좀 차갑게 좀 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뭐 방역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고
1.2단계 올라갔다 1.1단계 내려왔다 다시 1.5단계 검토하고 뭐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질병당국이 경제 너무 뭐 한 손가락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보면서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좀 차갑게 대응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도 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하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더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도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 철저 대비가 필요한 게요. 예컨대 제 주위에도 최근에 편도선염이라든지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럼 열 나지 않습니까 몸에. 그럼 이 열 나는 거 자체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 열 나면은 아무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 방송국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수능 아침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살 걸린 친구들, 편도선염 걸린 친구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침 그 입구에서 수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면 일단 온도가 높게 나오고 그럼 이 친구가 뭐 코로나인지 아닌지 당장에 알 수 없는 알 수 거지 없죠.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또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험 치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저 뒤쪽에서 누가 콜록콜록 기침하면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그럼요. 그 사람 기침하는데 다 신경 쓰이고 아유 참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써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기 앞에 이제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비말 가림막 53만 개인가 사는 것도 문제인데 저 시험 친 다음에 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벌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수능 시험이 워낙 또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조가신문에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이 너무 선택적이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시죠. 선택적 방역 논란. 그제 전국 곳곳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40곳에서 약 15,000여 명이 쪼개기 집회를 했는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정부가 차벽으로 원천 집회를 봉쇄시켰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안전수칙을 지켜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민노총은 안전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정부에게 비판적인 집회의 시위는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봉쇄했고 그렇지 않은 단체의 시위 집회에는 너무 무덤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선택적 방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단 지금 뭐 지적한 것처럼 이제 개천절 한글날에 이제 집회를 원천 봉쇄했죠. 사실 뭐 1인 시위까지 다 봉쇄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차벽으로 시위 장소를 다 에워쌌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격진자가 많은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물론 5단계로 다시 좀 기준이 바뀌었지만 1단계여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었고 지금은 100명 이상을 금지하기 때문에 100명 이내까지가 99명까지 허용했죠. 그런 점에서 민노총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약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조금 화면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를 해서 집회를 한 곳도 있고 워낙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두기가 무시돼서 붙어서 이제 다 이동했던 그런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어쨌든 민노총 입장에서는 99명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근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회가 어쨌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집회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날씨가 더 추워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될 더 여지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역 산발적 감염이 더 늘어났죠. 그때 예전처럼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34곳이라는 산발적 감염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1, 2주 동안 어떻게 이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보면서 영향을 봐야 될 텐데 만약에 확산이 더 됐다 그러면 결국은 또 정부가 느슨한 방역 집회 관리 때문에 오히려 또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이런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민노총 집회를 앞두고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2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집회를 엄격하게 관리했었고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집회 자체를 10명 이내, 그러니까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이제 전부 다 엄정 대처 그리고 굉장히 강한 원천 봉쇄 등을 주문했었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집회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기 과연 옳으냐 이런 논쟁이 당시 촉발됐었죠. 그런 점에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100명 이내에서 집회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토요일 날 민노총 집회뿐이 아니라 보수단체 집회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과연 집회가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의 집회를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선택적 방역 논란, 정부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경찰 차벽은 자유론에 의거하여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신고를 반려하고 경찰이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미일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해요. 정당한 제약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 개입이 정당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으면 정부가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 차벽은 불가피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시민이 자유론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친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시민 씨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씨를 비판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이 정부의 선택적 방역 논란을 비판하는 이유가 박지원 대변인님 뭡니까? 글쎄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집회의 자유마저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진중권 교수는 그 자유론이라는 게 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많은 조간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논란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럼 이게 방역을 위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거냐? 아니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활용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조간신문 얘기,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얘기는 당시 그러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활용했다라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는 얘기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그때는 방역을 위해서 막아도 되고 지금 엊그제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하나는 정부 정책이라는 건 일관돼야 되는데 지금 8.15나 한글날 집회와 한글날 때 보수단체 집회와 엊그제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노영민 청와대 실장은 심지어 8.15 집회에 관련해 갖고는 일부 주최자들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이 집회에 대한 대응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동안 이미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된 지 10달이고 조금 있으면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과연 그동안 추경을 서너 번씩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질병당국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강원도 일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늘지 않고 단 한 명이 한 30여만 명 되는 그 시의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질병당국은 그동안 무엇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한번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 그 강원 지자체의 역학관리 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아직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이라 그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팩트체크해 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동지에게 던진 추 장관의 메시지 무슨 얘기일까요? 정성호 예결위원장이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앞서 정도껏 좀 하시라라며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정성호 의원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이
비판이 쏟아지고 추 장관은 동지라며 정성호 의원에게 무언가 훈수를 둬서 논란입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의 앞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장관님 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후손으로 끝났습니다. 취급되는 건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공격하십시오. 공격이거나 공격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 뒤로 정성호 의원에게 비난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정성호 의원에게 동지에게라며 글을 띄웠습니다. 자, 먼저 정성호 의원은요, 이렇게 그제 글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 위에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문자 비난으로 시달린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 한마디 한 거. 자, 그러자 추 장관이 그제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에게 동지라며 글을 띄운 겁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송구.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 장관 윽박 지르고 모욕 주는 것 바꿔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그 길에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라며 글을 올린 겁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물론 당대표 출신의 그렇죠? 5선의 출신의 법무장관이 정성호 의원,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에게 동지라면서 뭔가 지금 글을 썼잖아요. 자, 이 추 장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부적절하죠. 추 장관 말하는 게 앞에 보면 이제 동지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흔들리지 않고 되는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되는 개혁이 어디 있냐는 말은 우리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막 이런 야당, 언론 그리고 이제 일부 여론의 반발이 있지만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호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사진행이 원활해야 되고 입법부의 권위가 있으니까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걸 개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명확한 것이고 정성호 위원장은 저 글로 해서 입장이 더 곤란해졌겠죠. 그리고 말미에 보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민주당 대표였다. 선수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더 높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하고 동지, 나는 대표였다. 이런 것도 깔아놓고 있는 맥락들이 좀 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보면요. 자, 추미애 장관 최근에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중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비밀번호 강제법. 예. 그것 때문에는 여당에서도 편드는 사람이 없었었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제 정성호 위원장의 제어. 크게 보면 이렇게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거기 이제 굴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한 거겠죠. 그렇군요. 자, 손정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추 장관의 방금 글, 윤태곤 실장님은 해석하면서 말미에 총리가 자중하라고 하고 예결위원장도 정도껏 하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아니라 예. 저는 반성이라고 말은 안 했고요. 굴하지 않는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이제 마이웨이를 걷겠다 예. 이런 거죠. 제 질문은 추 장관이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당내의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추 장관의 일관된 행보 속에서 추 장관은 지금 본인만의 신념으로 내가 민주당 진영에서 추 다르크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만큼 검찰개혁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지금 검찰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과의 어떤 대립점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라 자중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굴복하거나 그를 따를 거면 이렇게 문제를 크게 확대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지지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일부 세력들에게 더 강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에 노력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여권 핵심이나 여권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에 또 걸맞게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합리화시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관된 행보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추 장관의 이른바 이 같은 행보와 언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실렸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그 장면을 직접 봤겠군요. 다선 의원은요. 오죽 답답했으면 정성호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느냐.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자,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는요. 민주당 중진 의원이 추 장관이 일부 극단적 친문을 극문이라고 표현했군요. 지지층의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역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요. 추 장관 행보, 여야 관계없이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가 굉장히 작은 거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겁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의 지금 뭐 최근 행보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시장이 잘 정리하셨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 추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전화 비밀보호 해제법이라든지 아니면 특활비 문제라든지 제기할 때 사실 옆에서 옹호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을 이제 스스로 만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적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한테 우린 동지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법무부 장관의 지위라든지 의무에 대한 좀 망각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물론 사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 문제가 됐던 게 예결위원장입니다. 국가에서 556조를 심사하는 예결위원회 회의 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린 동지다게 표현해버리면 예결 심사를 하는 위원장과 예결 심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동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국가기관 대 기관으로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그걸 동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의문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또 여러 차례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보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건데 여당 소속 위원장을 하더라도 우린 동지다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당 편이다라고 공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 계속 망각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당 입장에서도 저걸 수용하고 옹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자, 피곤하다라고 말입니다.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입니다. 어른은 척하면서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 장관입니다. 이쯤 되면 소음입니다.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피곤합니다. 이런 장관도 없었고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니면 추 장관입니까? 선택하십시오. 대통령이 이제 좀 경질하라 야당의 요구였습니다. 원희룡 지사 등등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동지 부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다. 국무위원회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장이 전당한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를 들어서 역공한 거다라고 꼬집었고요. 야당의 김문식 교수는요. 동지라고 부르면 사과는 신용일 뿐이다. 참 모질고 집요하고 대단한 성격이다라고 비꼬습니다. 자, 특히 박정화 대변인님. 네. 이재명 기자도 앞서 언급했지만 내가 당대표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지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문제 잡고 있군요. 이재명 부장이 아주 정확한 부분을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현재 여당 의원이고 그다음에 뭐 당 대표였으면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일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굉장히 극단의 한쪽에 서서 정치를 하고 일종의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야당을 좀 지지하거나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요번에 뭐 개각 얘기가 막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추 장관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와, 왜 그러냐고. 나는 추 장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추 장관 하시는 얘기만 보면 참 나도 김은혜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추 장관이 계속 저렇게 그 법무장관 자리에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해줘야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안다고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추 장관이 저는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 번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쭐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전히 추 장관이 저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나눠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검찰과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회하고도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그냥 방치만 해둘 일은 아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모두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추미애 장관은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중앙일보는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이 문제 총대 맨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서 이례적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인사수석을 만나서 뭔가 개각과 관련된 두 사람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했다. 중앙일보 보도 핵심인데 A 여권 핵심 이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충돌 문제 비롯한 개각 등 이슈와 관련이 있을 것. B 여권 핵심 이사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 총리실은 대통령 사실상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주도해 해임할 가능성 기박. 정 총리가 윤 총장 해임을 요청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팩트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정 총리가 만나서 뭔가 인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 거기에 덧붙이는 중앙일보의 해석은 두 갈래. 윤 총장을 해임하는 건의, 혹은 추 장관을 경질하자고 해임하는 건의. 두 개 중에 뭐가 맞을지는 모른다. 중앙일보 보도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손재현 변호사님, 총리가 누군가를 해임하는 권한은 있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중했으면 좋겠다,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사태에 있어서 책임지고 뭔가 조정하거나 이 갈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큰 어른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중에 한 명만을 해임 건의하거나 경질 건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분석과 같이 만약에 윤 총장만의 어떤 사임이나 해임 이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윤 총장이 핍박받는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지이고 더군다나 총장에 대한 어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해임 건의를 하거나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 경질만을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다만 예를 들면 내각과 관련해서 내각 교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은 또 여러 가지 보궐선거라든가 정치권에 할 역할이 있으니까 추 장관에 대한 인사를 교체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검토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한쪽만을 두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국무총리가 가져야 되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수석을 만났다. 그것이 윤 총장 경질이다. 이렇게는 해석하기는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 그 국무위원회 대해가지고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임 건의가 아니라 이 정무적인 조언과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윤 총장 계속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공적인 해임 건의하고 다르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민정수석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인사수석은 만났다는 건 팩트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총리가 최근에 개각 뭐 늦지 않을 거다. 연말 이렇게 안 간다. 좀 짧게 2번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연말까지 안 가는데 짧게 2번이면은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없어요, 시간. 내일 모레 개각해야 돼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개각이라는 것은 총리의 그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총리가 뭐 마음대로 이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본 다음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OX 하는 것은 아니고 제청 자체에서부터 청와대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개각에 대한 것 때문에 김혜숙 인사수석을 만난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근데 그 뒷부분은 제가 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컨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앞으로 정 총리가 윤석열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건의했다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는 아니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추 장관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 사필 기정이다. 뭐 이렇게 또 뭐 쓰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잘 됐다. 막 이렇게. 그럼 그건 또 정 총리 부담이 너무 크죠. 예. 근데 박지원 대변인.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쳐보면은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을 만났다는 건 팩트인데 과연 그러면은 정 총리가 여기서 뭘 원하는가, 뭐 어떤 연유 때문인가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저런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친문의 적자가 지금 애매한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가 과연 총리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돌아오느냐, 이런 논란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하나 끌어다 여기다 놓고. 대권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하고 있는 일.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여당의 중진들마저도 추미애 장관의 현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도 통제 못한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임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을 때, 그리고 정치권에 복귀를 했을 때 정 총리의 위상과 위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저는 오히려 그 정세균 총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결단을 대통령께 요청을 드리면서 짜자잔 하고 정치권에 다시 재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습니다. 자, 윤 총장 이야기도 나와서 대검의 감찰부장이 이른바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추 법무부 장관에게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 내부에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직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추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재판에서 다툼이 치열할 것이다. 독직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 직무 배제 요청은 부당하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요, 한명수 사건 때도 윤 총장과 대립과 대검에서는 공식 입장을 안 내놨고요. 한편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번 주에 첫 재판을 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감찰부장의 생각은 윤 총장의 생각과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정당하게 기소를 한 것이잖아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담당 검사가 기소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은 맞은데, 일단 이런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찰부장이 올린 글을 이제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사건 배당이 직전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직 폭행이라는 제명 자체는 국민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문 수사는
경찰관들, 검사관들 이제 처벌하자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 그것도 그 검사의 신분인 분이 굉장히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과연 우월적 갑인 검사의 어떤 권력에 대행해서 독재폭행이라는 범죄를 피해를 입을 지위에 있었느냐. 더군다나 수사 과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자백을 강요한다라든가 가혹행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장 집행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벌어진 몸싸움이기 때문에 법원 가서 이제 유무죄 쟁점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유무죄가 엇갈리는 사건에서 최근에 검찰이 했던 행동들은 수사위원회라든가 전문가 그룹이나 이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기소 여부를 이제 그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객관적으로 기소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이것이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도 공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자문기구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예를 들면 누군가의 또 어떤 보고를 아예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불기소 의견 측에서는 당연히 불만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서 이렇게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민주적 통제의 절차의 하나로 인식하시면 좋을 거다. 어떤 모든 사건이 이거는 한 90%가 기소할 만한 사건이지 이럴 때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합리성이 없지만 이거는 기소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무죄 가능성도 있는데 만연히 기소했다가는 또 기소 독점권의 폐해라고 지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검사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 다양한 의견 중에 또 추 장관도 이 의견을 지적을 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절차적으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외부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권을 할 수 있죠. 해야죠. 활발하게 되는 게 좋죠. 뭐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냐 그게 맞는데 이런 SNS에 뭐 시시콜콜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별로 불편한데 요즘 하도 많아 놓으니까 이상하지도 않아요. 뭐 무슨 부부장 검사도 쓰고 부장 검사도 쓰고 특히 뭐 감찰 라인에 있는 분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불편하지가 않고 두 번째 그 바깥에서 물어보라는 건 제가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데 제 생각이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건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밖에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사건인데 바깥에 이걸 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 편 갈라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그 대검의 이제 요청, 직무 배제 요청, 대검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거 기계적인 거다. 원래 이제 기소되면은 쭉 다 했었기 때문에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은 기소 안 돼도 직무 배제가 인사 조치가 됐는데 기계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추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소 과정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감찰해서 조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감찰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저게 조사 결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야기 쓰신 분이 누굽니까? 대검 감찰부장이잖아요. 그럼 저게 추 장관의 그 조사 지시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화답으로 느껴지기는 하죠. 공식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추 장관에 대한 감찰이 어떤 감찰 지시가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이제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답이 나온 거죠. 예, 두 분의 다양한 견해들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을 계민 스님이 멈춘 뒤 본 것이라고 작성해봤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외국인 현각 스님이 역시 하버드 출신의 계민 스님을 저격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민 스님이 한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여 본인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 등이 있고 난 이후에 하버드 출신의 외국인 스님 현각 스님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기생충이다 라며 계민 스님을 비판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건물주 논란. 현각 스님이 혜민 스님을 기생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시는 유명한 우리 혜민 스님, 팬도 많은데요. 최근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남산 타워가 보인다. 남산 타워 뷰 삼청동 자택을 공개했습니다. 자, 네티즌들이 등기부 등본도 떼봤다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 8월 혜민 스님, 본명 주봉석, 삼청동 자택을 8억 원에 구입을 했었다. 그런데 2018년 3월, 3년 뒤 한 불교 단체에 9억 원에 이걸 팔았다. 시세 차익을 1억 원 봤다라는 거죠. 자, 현각 스님은 25년간 몸담았던 한국 불교계와 절연 후 유럽에서 활동 중인데요. 속지마, 그는 사업가이자 배우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다. 진정한 참선 경험이 전혀 없다. 라고 맹비난을 해서 많은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은 지난 3월 SNS에 본인은 건물주가 아니다 라며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고 세도로 살고 있다. 거듭 건물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기자. 혜민 스님이 건물을 팔았잖아요. 삼청동 뷰. 그건 딴 집이죠. 예. 건물을 팔았는데 한 보도에 보니까 건물을 산 그 불교 단체의 대표가 알고 봤더니 혜민 스님이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그 삼청동 뷰의 자택은 본인 소유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모든 게 약간 불명확하고 예.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이 혜민 스님을 접촉했지만 접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팔았던 집을 산 불교단체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러니까 실제 그 단체의 대표가 진짜 혜민 스님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삼청각뷰가 아니라 남산 타워 뷰죠. 남산 타워가 보인다는 삼청각 집을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모호한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사실 혜민 스님 하면 무소유로 대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님이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어떤 뭐 굉장히 뷰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수행을 한다. 이 자체가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각 스님이 나서서 굉장히 강도 높게, 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또 곧바로 또 오늘 보니까 혜민 스님은 또 바로 모든 외부 활동을 접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이제 글을 또 올렸고요. 거기서 또 현각 스님도 아침에 이제 혜민 스님과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또 아름다운 뭐 인간을 봤다, 뭐 순수한 마음을 존중한다면서 갑자기 또 이제 전혀 어제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님으로서 이 남산 타워가 보이는 2층 단독주택을 방송에 나가서 소유하거나 건물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을 상대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가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유 아닌 풀 소유. 자, 2012년 혜민 스님의 저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30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1위, 미국 시민권자로 뉴햄프셔대 교수 생활을 접고 귀국, SNS와 뭐 방송 출연 등 연예인급 인기를 얻었는데요. 혜민 스님은 2019년 10월에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감사하면서 찾자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들어보시죠.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아무리 좋은 수입차를 몰고 이래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잘해야 6개월. 통장에 내가 돈이 500만 원만 생기면 행복하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1,000만 원. 외부에다 자꾸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내가 평온함을 느낄 수가 없다. 행복을 소유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적인 것에서만 찾지 말고 감사하면서 찾자. 500만 원 갖고는 이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뭐 8억이 나오고 9억이 나오고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는 좀 일각에서 너무
도를 넘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사실 종교인들에 대한 가세 논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들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을 뿐 목사님들이랑 스님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혜민 스님 책 저도 읽고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고 제 생활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인세는 개인에게 들어갈 겁니다. 네. 강연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무소유를 외치면서 본인의 어떤 삶에서는 일정 부분 재산을 가졌느냐. 제가 볼 때 탐욕스럽게 재산을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혜민 스님이 사실 개인이 사생활이 어떤지까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어떤 언행 불일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단순히 부동산 소유만으로 특히 이제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2015년에 8억에 사서 3년 뒤에 1억 원 시세 차익은 통상적으로 시세 오른 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님들도 노후는 또 보장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가혹하게 우리가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혜민 스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를 정진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 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정말로 혜민 스님이 사고 팔았다는 그 건물을 샀다라는 법인 대표가 혜민 스님인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세입자로 살고 있다라고 진짜 거짓말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혹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의아한 일인데 기생충이라며 비판을 했었던 현각 스님이 또 돌연 화해를 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혜민 스님과 오늘 아침 70분간 전화로 얘기했다. 혜민 스님 성실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인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연락하면서 서로 배우기로 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기생충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너무 180도 그러니까요. 바뀐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 개념 중에 딱 깨우침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두 분보다도 좀 우리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확 뜬 게 하버드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그분들이 이제 스님까지 하시네 라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치면 거꾸로 된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적인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대중들하고의 관계 맺음이 참 어려운 게 혜민 스님 책이 300만 부 팔렸다면서요. 그럼 이제 한 집에 한 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 7, 8집에는 저 책 한 권씩 다 있는 건데 전 국민적 스타인데 그럼 대중들이 그 책을 300만 권 사고 강연해 주기를 바라고 강연을 하면 이제 구름대처럼 이제 청중이 모이고 하는데 거꾸로 그는 이렇게 무소유와 청빈하게 살기를 또 바란단 말이죠. 예. 그 두 가지는 병립될 수가 없는 요구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동안거 들어가고 성철 스님 만나려면은 해인사에 막 걸어 올라가 새벽에 가야지 한번 만날까 말까 다 여러 명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아우라로서의 우리의 존경을 받았다면 이제 이 시대에 스님들이나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스타급으로 대중하고 접점을 넓혀야 되는 거니까 아유 참 그걸 또 대중들은 바라면서 근데 그 접점이 높지만 당신들은 이게 성철 스님 뭐 법정 스님처럼 살아라 그 두 가지 요구는 저는 양립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게 혜민 스님이 최초에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나 현각 스님이나 그 고민의 깊이와 그 철학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멈춤 그다음에 무소유 이런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법정 스님에 대해서도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책 인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비판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싸웠다가 또 다시 화해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표현하고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돼야 될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철학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절제돼야 된다.
라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줬다는 이른바 세입자가 계약이 다 돼서 전세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고 나가 주시는 대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줬다는 그 퇴거 위로금. 아직 홍 부총리는 얼마 줬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거기에도 세금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홍남기 부총리는 얼마 줬는지 근데 안 밝히는 걸까요? 좀 궁금하는데 얼마를 줘야 세입자가 나가는 건지 전세계약 청구권 갱신 안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홍 부총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어쨌든 퇴거 위로금, 임대차 3법 시행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갈 때 주는 웃돈이라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사례금으로 볼 수 있고 위로금의 20%를 소득세로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정부는 왜 여기에 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세금 하니까 좀 반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법이 원래 그렇고 예를 들면 소음 진동, 옆집이 이제 건물이 올라와서 공사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분진, 진동 때문에 싸움이 많잖아요. 그럼 공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상금과 위로금을 줍니다.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다 징수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상 퇴거 위로금이 뭐 얼마 안 되면 사실은 추적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징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 통념에 이제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예를 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이른다. 그럼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이건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원칙을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제가 궁금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전세 난민에 만약에 처해질 뻔했었잖아요. 본인이 전세 난민에 처해진다면 그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입증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본인이 전세 난민에 처하지 않게 결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줬다는 퇴거 위로금인데 책임 있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면 본인이 세입자에게 왜 이 전세 위로금을 줬으며 얼마를 줬는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홍 부총리가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수천만 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작은 금액이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안 밝히는 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퇴거 위로금이라는 걸 통해서 좀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퇴거 위로금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기재부는 저게 지금 그 전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 질의를 하니까 저런 답변을 줬는데요. 기재부의 지금 최고 수장이 홍남기 부총리예요.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걸 좀 전제해 놓고 보면 왜 저렇게 사실은 퇴거 위로금이라는 건 우리 법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 저걸 왜 기재부는 공식화해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이거 해석을 사실은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편법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편법적인 거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줬다는 저거를 공식화해 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앞으로 거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퇴거 위로금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제가 거다. 정부 일을 해본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기재부 답변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건 만약에 조금 독립적인 국세청에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법무부에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무리 기재부가 저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퇴거 위로금이라는 거를 공식화하고 합법화하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비트코인하고 이런 코인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물려요. 근데 정부가 제도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물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가능한가 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기는 이게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근데 박대하 대변인 말씀하신 거 닿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어디선가 1년에 한두 건 나면은 이거 세금 떼냐 안 떼냐 이런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게요. 이중 가격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역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게 있죠. 항만에서 이제 하역하는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냥 공개 채용으로 입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라든지 뒷돈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입다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매년 뭐 거의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게 이중 가격제고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보면은 뭐 중국이 예전에 그랬고 쿠바 같은 데 아직도 그랬는데 외국인 대상 가격하고 현지인 대상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비리가 발생하고 뭐 보조금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규제 때문에 시장 가격하고 현재 이제 진행되는 가격하고의 갭이 생기니까 그 중간에 사적인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기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 물리냐 안 물리냐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끼리 서로 알아서 뭐 이걸 뒷돈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재명 기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너무 무책임하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볼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현미 장관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의 같은 주장이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적절한가?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으로 퇴거 위로금이 생겼는데 기재부에서는 세금 매기면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이 주장이 과연 신빙성 있는 주장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제 임대차 보호법 영향으로 전세 대란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전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 영향은 아니다라고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퇴거 위로금 문제도 조금 전에 뭐 박정환 대표 잘 얘기하셨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세금을 매기겠다는 걸 양성화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럼 퇴거 위로금이 오히려 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붙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건 전세 대란을 더 가중시키겠죠.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양성화가 잘못하면 더 음성화되게 만드는 거죠. 퇴거 위로금을 더 사람들이 음습하게 주고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한 번 엇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 방향이 점점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닌가 싶어서 조만간 전세 대책이 나온다니까 거기에 있어서 퇴거 위로금의 문제도 포함을 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패널들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이 하플 주인공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오늘 하플은 미국 특집. 자, 첫 번째 하플. 트럼프 대통령들의 집회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A lot of energy here, and there's a lot of Trump supporters that are upset because Biden and his cronies and the radical left are trying to steal the election. I think Trump is a unifier. I know for many people they see him as a divider, but I believe he's a unifier. 지금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대규모 집결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선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이른바 물리적인 충돌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걱정스럽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뭐 사실상 이 시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워싱턴에 모이는 걸 봤는데 이 시위 자체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되게 봐도 무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지나가면서 시위대를 격려한 것도 뭐 엄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격려한 것도 격려한 거지만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침묵하게 두지 않겠다. 본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바이든 이제 뭐 대선 지난주도 한참 됐고, 한 2주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매직 넘버 270을 넘어서 바이든이 이미 306명의 대의원단을 확보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두 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가 이미 기운 것, 그러니까 한두 주에서 재검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불복을 하면서 오히려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코로나 얘기하면서도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시위를 보더라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저렇게 계속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승복이 없는 문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점점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면서 미국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전 세계가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요, 지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군가가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appear to be motivated in part because the president doesn't like to lose and never admits loss. I'm more troubled by the fact that other Republican officials. 박정환 대변인, 네. 이거 선거 결과 나오기는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미 정부에서? 일단 사실은 전체적으로 치면은 미국 선거는 끝났잖아요. 선거 끝나고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선거인단의 형식적인 투표가 있고 나면은 1월 달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적인 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극단의 경우 뭐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에서 연방 하원 투표까지 가야 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전에 봤듯이 이방카도 자기 아버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저렇게 지지를 하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었고 트럼프는 지금 현재도 지나면서 자기 시위자들한테 엄지척하면서 자꾸 그 불복을 부추기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새벽에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저 워싱턴 인근의 백악관 인근의 극한 단체까지도 모여서 밤새 유혈 충돌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름 점점점 미국 사회가 좀 혼돈의 사회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불복으로 인해서 전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리더십이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북아에도 유럽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속히 트럼프가 뭐 본인도 잠깐 트럼프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빠지고 올렸다가 빠졌지만은 이제 상황이 저렇게까지 가면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줬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깨끗하게 아름답게 퇴장하고 승복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앞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요. 세 번째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약속의 땅, Promised Land라는 제목이고요. 자, 책 내용 중에 반기문 총장과 인연이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부탁 거절하기 어려운 좋은 모범생 같았다. 널디 키드 같았다라고 쓰고 있고요. 취임 2달도 안 돼 그와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기후변화 회의 참석 약속하라고 압박. 그가 최우선 과제로 정한 기후변화 문제에선 대단히 끈질겼다.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는 정직하고 솔직했고 대단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반기들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런데 이 회고록에서 바이든은 실패의 엄청난 결과를 우려했다. 정보 당국이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조언한 거다. 난 바이든이 당시 지배적이었던 의견들에서 벗어나 힘든 질문을 기꺼이 꺼낸 것에 감사하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작이야. 두 가지 저 앞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널디 키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약간 더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그는 범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참 그 기름장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외교관 특유의 그런 이제 딱 틀에 짜여진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총장은 제가 생각해도 정치인보다는 저런 부분의 활동이 지금도 역시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트럼프의 주장을 굳이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네요. 바이든이 그때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그러네요. 했다는. 근데 항상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오바마 백악관 시절부터 나왔던 것이 레드팀 역할을 했다. 바이든은 약간 일부러라도 좀 주류적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 내세워가지고 그런 이제 위험성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저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플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 배제 정지와 관련된 이야기,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